자식 집 근처로 이사했다가 외롭고 후회하게 된 부모들이 있습니다. 처음엔 좋았습니다. 가까우면 자주 보고 도움도 줄 수 있고 서로 든든하겠지 싶었죠. 그래서 자식 집 근처에 살면 복이다. 많은 부모님들이 그렇게 믿고 그렇게 결정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까워서 더 힘들었어요. 언제부턴가 내 인생이 아니라 자식 일정에 맞춰 살고 있더라고요. 처음엔 고맙다는 인사가 있었지만 이젠 그 말이 사라졌습니다. 도와주는 건 사랑이었는데 이젠 의무처럼 느껴집니다. 이 영상에선 자식과 가까이 살면 불행해지는 6가지 이유. 사랑은 지키면서 내 인생도 지키는 방법까지 알려드립니다. 지금 이걸 아시면 그땐 왜 몰랐을까가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이다로 바뀌실 겁니다.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고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첫 번째 이유. 내 인생이 자식 부속품이 됩니다. 자식 집 근처로 이사한 순간 엄마는 사라지고 도우미가 되었습니다. 74세 박영자 씨의 이야기입니다. 74세 박영자 씨. 딸이 아이 키우느라 힘들어 보여 같은 아파트 단지로 이사했습니다. 엄마 가까이만 있어줘도 좋아. 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죠. 처음엔 좋았습니다. 아침마다 손주가 안기고 딸도 자주 웃었어요.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그 웃음이 엄마 이거 좀 부탁해요 로 바뀌었습니다. 애 잠깐 봐주시고요. 반찬 좀 만들어 주실 수 있죠? 이번 주말도 부탁드릴게요.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더래요. 딸한테 미안한 건 싫고 거절하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고 약속도 미뤘고 가고 싶었던 모임도 포기했어요. 딸을 돕는 게 기쁘긴 했지만 문득 거울을 보는데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나는 왜 자꾸 사라지는 느낌이 들지? 자식과 가까이 살면 자주 볼 수 있어 좋을 것 같죠. 하지만 생각보다 빨리 하루가 자식 중심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부모는 도와주는 일이라 생각하지만 자식은 항상 해주던 것이라 여깁니다. 그렇게 부탁이 일상이 되고 일상이 책임이 됩니다. 문제는 그 사이에 내 인생의 중심이 사라진다는 것. 오늘 뭐 하지? 가 아니라 오늘 뭐 시킬까? 로 바뀌는 순간 내 삶은 내 것이 아니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역의존 관계라고 부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기대기 시작하고 부모는 존재감을 느끼며 계속 도와줍니다. 하지만 이 구조가 지속되면 부모는 점점 자율성과 결정권을 잃게 됩니다. 서울대 가족심리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자식과 가까이 사는 부모일수록 우울감과 자아상실감이 높았습니다. 왜일까요? 거절하지 못하는 마음, 항상 도와줘야 한다는 책임감, 그리고 나를 위한 하루가 사라진 현실. 가까이 산다고 마음까지 가까워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 된 순간 나는 더 외롭고 더 지쳐갑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3가지 실천법. 첫째, 내 시간표를 먼저 적는다. 내 일정이 내 삶의 중심입니다. 월요일 아침 일주일치 일정을 종이에 써보세요. 산책하기, 친구 만나기, 독서하기, 시장 구경 가기. 자식이 부탁을 해도 내 일정이 먼저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게 작은 자존감의 시작입니다. 둘째, 도움은 조건 있는 예스로 말한다. 거절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해줄게. 대신 2시간만 가능해. 그날은 나 약속 있어. 처음엔 어색하죠. 하지만 선을 긋는 연습이 관계를 건강하게 지켜줍니다. 내가 거절했을 때 자식이 서운해하더라도 곧 감사하게 됩니다. 왜냐면 항상 받는 건 감사하지 않게 되거든요. 셋째, 하루 1시간, 나만의 시간 확보.
매일 나를 만나는 연습, TV도 끄고 핸드폰도 내려놓고 소파에 가만히 앉아보세요. 차를 한 잔 따라 놓고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 그게 바로 나를 회복시키는 시간입니다. 어떤 날은 음악을 듣고 어떤 날은 그냥 눈을 감아도 괜찮습니다. 누구도 방해하지 않는 내 삶의 주인으로 돌아오는 연습, 바로 지금 시작할 수 있습니다. 2달 전 박영자 씨는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먼저 내 일정을 정할게. 그 안에서 가능한 것만 도와줄게. 딸은 당황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 있어요? 라고 묻기도 했죠. 하지만 그 후 딸은 박영자 씨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자기 삶을 살아간다는 게 이제야 실감나요. 그리고 놀랍게도 도움에 대한 고마움도 커졌습니다. 요즘 박영자 씨는 동네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도 하고 친구랑 함께 그림을 배우러 다닙니다. 내가 내 삶을 살아갈 때 자식도 나를 더 존중하게 되는구나. 그걸 깨닫는데 한참 걸렸지만 지금이라도 다행입니다. 산새 2마리가 있었습니다. 처음엔 한 나뭇가지에 꼭 붙어 따뜻하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조금 지나니 서로의 날개가 불편해졌고 한 마리는 조용히 다른 가지로 옮겨 앉았습니다. 놀랍게도 그제야 노래소리가 더 잘 들리고 바람도 서로에게 잘 스며들었습니다. 가까이 있어야 보이는 것도 있고 조금 떨어져야 비로소 들리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삶도 같습니다. 늘 옆에 있으면 고마움은 줄고 기대는 커지고 말하지 않아도 된다는 착각이 자라납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현명한 거리입니다. 무너지지 않을 만큼 가깝고 잊히지 않을 만큼 멀게. 그 거리만 지킬 수 있다면 노년은 더 단단하고 관계는 더 오래갑니다. 가까이 살아도 내 인생의 중심은 반드시 나여야 합니다. 그렇게 거리를 세우고 나면 한결 편해지죠. 그런데 문제는 관계가 멀어질까봐 말은 못하고 마음속으로 기대만 키운다는 겁니다. 그 기대는 말없이 자라고 결국 말없이 상처가 됩니다. 이제 그 작은 기대가 어떻게 갈등으로 번지는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소한 기대가 갈등으로 커집니다. 자주 보다 보니 감정도 더 자주 상처받게 됩니다. 75세 이순애 씨. 딸이랑 같은 아파트 단지로 이사한 지 8개월 됐습니다. 처음엔 좋았어요. 딸도 좋아하고 손주도 자주 보고 자주 보면 더 가까워질 줄 알았습니다. 근데 기대가 생기고 상처도 생겼습니다. 내가 이렇게 도와주는데 전화 한 통은 해야 하지 않나? 반찬도 해줬는데 고맙단 말은 해줘야 하지 않나? 말은 안 했습니다. 근데 마음에 남았습니다. 하루는 손주 봐준 날인데 딸이 그냥 말없이 가버렸어요. 엄마, 오늘 고마워요. 그 한마디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괜히 마음이 서운했습니다. 말은 안 했지만 속은 이미 상해 있었습니다. 가까이 지내면 작은 일도 당연하게 여겨지는 순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부모는 그 당연함 속에서 작은 서운함을 품게 됩니다. 나도 힘든데 해준 건데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운가? 사실 자식은 몰랐습니다. 고맙지 않은 게 아니라 익숙해진 것뿐이었죠. 기대는 말없이 생기고 말없이 실망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실망은 갈등의 불씨가 됩니다. 심리학자 엘렌 버거는 말합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확인받고 싶은 욕구가 커진다. 부모와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멀면 그립고 가까우면 기대합니다. 기대는 커지고 실망은 깊어집니다. 서울대 가족심리팀 연구에서도 근거리 부모일수록 상대적 기대감과 감정 피로도가 높다고 나옵니다. 쉽게 말해 가까울수록 예민해진다는 것. 기대가 깊어질수록 한마디, 한 표정에 마음이 다칩니다. 기대를 줄이는 3가지 마음 연습. 첫째, 말 안 해도
고마운 줄 알겠지? 그런데요. 말 안 하면 정말 몰라요. 자식 마음은 이래요. 엄마는 늘 알아서 해주시잖아. 그게 고마움이 아니라 기본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살짝 말해주세요. 나도 오늘 좀 피곤했어. 다음엔 너희가 챙겨줘. 툭 한마디만 던져도 괜찮아요. 내 마음을 숨기지 않는 연습. 그게 지치지 않고 오래가는 비결이에요. 둘째, 고마움을 강요하지 말고 요청하세요. 내가 뭘 바란 것도 아니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속으론 기대합니다. 그럼 차라리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 고맙단 말 듣고 싶었어. 내가 맛있게 먹었다고 하면 더 힘이 날 텐데. 이건 감정이 아니라 요청입니다. 요청은 서운함을 만들지 않고 관계를 단단하게 해줍니다. 셋째, 받은 건 있고 준 것도 있자. 기대를 완전히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받은 것도 준 것도 있는 것. 물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해준 건 기억하고 자식이 안 해준 건 또렷하게 기억하면 고통만 남습니다. 준 걸 기록하지 않고 받지 못한 것도 흘려보내는 마음. 이게 결국 가족을 가족답게 지키는 방법입니다. 이순애 씨는 요즘 딸을 더 자주 보지만 마음은 훨씬 편해졌습니다. 이젠 반찬 줬다고 고마움을 바라지 않습니다. 손주 봐줬다고 연락을 기다리지도 않죠. 기대 안 하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놀랍게도 딸은 더 자주 연락하고 더 자주 웃어줍니다. 엄마, 요즘 더 편해 보여요. 예전보다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기대를 줄였더니 사이는 더 좋아졌습니다. 옛날 이야기 하나 있습니다. 어미새가 새끼한테 매일 먹이를 물어다 줬답니다. 근데 새끼는 감사한 줄 몰랐대요. 왜냐고요? 매일 받는 건 당연해지기 때문이에요.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기대는 스스로 만든 감옥이다. 내가 만든 기대에 내가 묶이면 내 마음이 갇히게 됩니다. 감옥은 자식이 만든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만든 셈이죠. 기대를 덜고 마음을 가볍게 하면 관계도 훨씬 가벼워집니다. 사소한 기대는 작은 실망이 되고 쌓이면 갈등이 됩니다. 기대하지 말고 받은 건 내려놓고 부탁은 말로 표현해보는 연습. 그렇게 마음을 가볍게 만들어야 관계도 오래갑니다. 그런데요.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도와준 일이 점점 당연한 일이 되는 순간 그때부터 고마운 마음은 사라지고 왜 안 해줘? 만 남게 되는 순간 지금부터 그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도와준 게 당연한 일이 됩니다. 처음엔 고마워하던 자식도 어느 순간부터는 부탁이 기본이 됩니다. 73세 장미자 씨. 딸 부부가 맞벌이라 손주 돌보는 걸 도와준 지 2년. 처음엔 엄마 덕분에 살아요. 정말 고마워요. 그 말 한마디에 힘든 줄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말이 사라졌습니다. 엄마, 오늘도 봐주실 수 있죠? 엄마, 이번 주는 3번만 부탁드릴게요. 다음 주에도 시간 되시죠? 부탁이 아니라 계획 통보처럼 들렸습니다. 고맙다는 말보다 일정 조율이 먼저였고 웃음보다 부탁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순간 장미자 씨는 내가 뭐가 되어버린 거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엔 부탁이었는데 이젠 그냥 의무가 돼버렸네요. 이건 아주 흔한 현상입니다. 가까이 살면서 도와주다 보면 처음엔 감동이고 고마움이죠. 하지만 반복되면 익숙해지고 익숙해지면 당연해집니다. 고맙다고 말하지 않는 건 정말 고마움을 잃어서가 아닙니다. 그저 계속해줄 줄 아는 사람으로 마음속에서 자리 잡은 겁니다. 부모는 더 애쓰지만 자식은 더 무뎌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관계는 부탁이 아닌 할 일로 굳어집니다. 심리학자 루이스 헤이즈는 말합니다. 반복되는 도움은 권리가 된다.
도움을 반복적으로 받으면 사람은 무의식 중에 이건 늘 해주는 거야 라는 기대 체계를 만들게 됩니다. 부모 자식 관계는 이게 더 심합니다. 서울대 생활가족학 연구에 따르면 부모가 반복적으로 지원할수록 자식의 감사 표현은 오히려 줄어든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식은 부모의 도움을 희생이 아닌 기능으로 인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엄마는 당연히 도와주지. 아빠는 늘 그랬잖아. 이게 쌓이면 부모 입장에서는 존재감보다 피로감만 남습니다. 당연함을 되돌리는 3가지 대화법. 첫째, 부탁을 받기 전에 내가 조건을 정한다. 엄마, 이날 부탁해요. 이런 요청이 오면 먼저 말해보세요. 그날은 오후만 가능해. 2시간까지만 돼. 이번 주는 하루만 가능해. 처음엔 자식이 당황합니다. 하지만 경계가 생기면 감사도 다시 살아납니다. 도와줄게보다 이만큼 도와줄게가 관계를 오래 지킵니다. 둘째, 반복되는 도움엔 가벼운 질문을 섞는다. 요즘 많이 바쁜가 보다. 엄마가 요즘은 좀 피곤하네. 이 일은 누가 또 도와줄 수 있을까? 이건 거절이 아닙니다. 부담을 나누자는 대화입니다. 무조건 해주는 대신 대안을 묻는 말 한마디로 자식의 당연한 기대를 흔들 수 있습니다. 셋째, 도와준 뒤엔 감정을 표현한다. 오늘은 좀 힘들었어. 해주긴 했지만 조금 무리했네. 이렇게 말하면 자식은 다시 부모도 감정이 있는 존재라는 걸 느낍니다. 기계처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도와준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작은 말 한마디가 당연함을 깰 수 있습니다. 장미자 씨는 요즘엔 도와주되 선부터 긋고 시작합니다. 이번 주는 하루만 가능해. 오늘은 내가 먼저 약속 있어. 딸은 처음엔 조금 당황했지만 이제는 스스로 말합니다. 엄마, 이번엔 좀 무리 아닌가요? 제가 다른 방법도 한번 찾아볼게요. 도와주지 않아서 관계가 나빠진 게 아닙니다. 도와주는 방식이 바뀌니 관계가 더 건강해졌습니다. 선을 그었을 뿐인데 사랑이 더 선명해졌습니다. 물도 계속 주면 고마운 줄 모르고 끊어봐야 귀한 줄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움은 그 자체보다 그 뒤에 감정이 남는가가 중요하다. 많이 도와줘도 감정이 남지 않으면 존재도 흐려집니다. 우린 아직 부모이지 도우미가 아닙니다. 역할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입니다. 처음엔 고마워하던 자식도 반복되면 무뎌집니다. 도와준 건 마음인데 어느새 그게 의무가 됩니다. 당연한 도움이 되기 전에 조건을 말하고 감정을 표현해 보세요. 그래야 서운함이 쌓이기 전에 관계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계속 도와주다 보면 또 하나의 중요한 걸 놓치게 됩니다. 자식 가까이에 살아도 결국 혼자 사는 시간은 옵니다. 그 연습, 지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혼자 사는 연습을 놓치게 됩니다. 자식에게 의지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혼자 설 수 있는 힘을 잃습니다. 77세 정명수 씨. 아들이 가까이 계시면 마음이 놓일 것 같아요. 라고 말해줬습니다. 그래서 정명수 씨는 아들 집에서 도보 5분 거리로 이사했습니다. 처음엔 좋았습니다. 함께 시장도 가고 주말마다 밥도 먹고 손주도 자주 봤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면서 이상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혼자 장 보는 게 점점 귀찮아졌고 친구 만나는 일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어차피 며칠 안에 또 보는데 아들이 뭐라도 챙겨주겠지. 처음엔 든든함이었는데 어느 순간 의존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들이 출장으로 3주 동안 집을 비우게 됐습니다. 그때 정명수 씨는 처음으로 자신이 얼마나 무기력해졌는지를 절실히 느꼈습니다. 자식과 가까이 살면 마음의 외로움은 줄지만 자립의 근육도 함께 줄어듭니다.
몸이 약해지기 전에 마음의 자립부터 지켜야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혼자 할 수 있는 일도 자꾸 미루게 됩니다. 같이 하면 더 좋지. 도와줄 사람이 있는데 굳이 내가. 이런 마음이 쌓이면서 혼자서 나가는 힘, 혼자 견디는 훈련이 점점 사라집니다. 문제는 노년일수록 이 힘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미국 심리학회에서는 노년기 정신 건강의 핵심 요소로 심리적 독립성을 강조합니다. 정서적 의존이 깊어지면 상대가 없을 때 극심한 공허감과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서울대학교 고령사회연구팀은 노년기 우울감은 가족이 가까이 있는 것보다 혼자 견디는 능력이 있는 경우 현저히 낮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왜일까요? 사람은 누구나 혼자 있는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그 순간을 대비하지 않으면 관계 하나 무너졌을 뿐인데 삶 전체가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 없어도 무너지지 않는 힘. 그게 노년기 자존감의 핵심입니다. 혼자 있어도 단단해지는 3가지 연습. 첫째, 일주일에 한 번 혼자 나가는 날 만들기. 정해진 요일을 딱 정하세요. 예를 들어 매주 수요일은 혼자서만 움직이는 날입니다. 시장, 공원, 도서관, 산책로. 어디든 좋습니다. 이 날만큼은 자식 차도 타지 말고 누구 도움도 받지 않고 내 2다리로 움직이기. 몸의 독립은 곧 마음의 독립으로 이어집니다. 둘째, 자식보다 내 약속을 먼저 잡기. 전화가 옵니다. 엄마, 내일 시간 되시죠? 그때 내일은 내가 약속이 있어. 라고 말해보세요. 그 약속은 영화 보기, 산책, 친구 만나기. 아무거나 좋습니다. 중요한 건 내 시간의 주인처럼 서보는 연습입니다. 셋째, 조용한 시간 속에 나를 돌보는 연습. TV도 끄고 핸드폰도 잠시 내려놓고 그냥 나만 남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차 한 잔 놓고 내 마음을 바라봅니다. 처음엔 어색해도 이 시간을 계속 쌓으면 혼자인 순간도 편안해집니다. 내 감정을 내가 챙기는 힘. 그게 노년을 단단하게 지켜줍니다. 정명수 씨는 요즘엔 아들보다 자기 일정을 먼저 봅니다. 이번 주 화요일은 친구랑 약속이 있어서, 금요일은 내가 산책 가는 날이라서. 이런 말이 이제는 자연스럽습니다. 아들은 말합니다. 아버지 요즘 더 건강해지신 것 같아요. 이젠 제가 눈치 보여요. 정명수 씨는 웃으며 말합니다. 이제야 진짜 내가 나로 돌아온 것 같아.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로 느껴진다는 것. 그게 노년의 자존감입니다. 나무도 바람 많은 날 자란다고 합니다. 늘 누군가가 가려주고 받쳐주면 뿌리가 약해집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요 속에서 스스로를 발견하는 사람만이 무너지지 않는다. 혼자 있는 법을 배우면 누구와 있어도 의지하는 대신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의존은 편하지만 공존은 단단합니다. 그 단단함이 노년을 지킵니다. 가까이 있을수록 자꾸 혼자 있는 연습을 미루게 됩니다. 내 다리로 나가고 내 일정으로 말하고 조용히 나를 돌보는 시간. 그게 진짜 단단한 노년을 만들어줍니다. 그런데요. 혼자 사는 연습만큼 더 어려운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거절입니다. 거절은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거절하지 못해서 생기는 상처가 더 오래 갑니다. 자, 이제 5번째로 들어갑니다. 거절 한 번의 관계가 어색해집니다.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한 번의 아니오가 큰 상처가 됩니다. 76세 김병호 씨. 며느리와 아들 부부가 늘 예의 바르고 따뜻한 사람들이라 가까운 아파트로 이사하게 됐습니다. 아버지, 부담 안 드릴게요. 그냥 근처에 계시기만 해도 든든해요. 그 말이 고마웠죠. 그래서 병원 갈 때 차도 태워주고 애 맡기면 기꺼이 돌봐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몸이 안 좋아 아들이 부탁한 심부름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무리일 것 같아. 다음에 해줄게. 그 한마디 이후 며느리의 말투가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인사는 했지만 표정이 굳어 있었고 아들은 다음 날까지 연락이 없었습니다. 김병호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한마디 때문에 이 모든 관계가 흔들리는 걸까? 가까이 있는 가족일수록 항상 해주던 것을 안 해주면 더 어색해집니다. 자식은 말은 안 하지만 왜 이번엔 안 도와주시지? 하는 감정의 잔물결이 생깁니다. 부모도 그것을 감지합니다. 내가 거절한 게 관계를 틀어버린 건 아닐까? 이런 불안감이 쌓이면 다음부턴 거절이 두려워지고 결국 자신을 희생하게 됩니다. 심리학자 마샤 라이나는 이걸 관계적 불균형이라 말합니다. 항상 주던 사람이 한 번 안 주면 받던 쪽은 배신감처럼 느끼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선을 한 번 그은 사람보다 한 번도 못 그은 사람이 더 많이 지칩니다. 특히 가까운 가족일수록 이 반응은 더 큽니다. 하버드 가족관계 연구팀에 따르면 노부모가 거절한 후 자식과의 대화가 줄어들었다는 경험이 전체의 58%에 달했습니다. 그만큼 부모도 두려운 겁니다. 내가 한 번 선을 그었을 뿐인데 이 아이는 나를 멀리할까봐. 그래서 해주기 싫어도 해주고 몸이 아파도 해주고 마음이 불편해도 도와줍니다. 결국 남는 건 피로감 그리고 서운함 뿐입니다. 어색하지 않게 거절하는 3단계 말하기법. 첫째, 무조건 안 된다보다 다음에라고 말해보기. 오늘은 좀 어렵다 대신 이번 주는 힘드니까 다음 주에 해줄게 라고 말해보세요. 거절은 끊는 게 아니라 미루는 것처럼 말하면 상대가 상처를 덜 받습니다. 오늘만이 아니라 나도 내 컨디션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자연스럽게 알려주는 겁니다. 둘째, 부탁을 받은 즉시 대답하지 말고 잠깐 생각해 볼게요라고 말하기. 부탁을 받자마자 응, 알았어 하고 대답하면 그게 기본값이 됩니다. 그래서 가볍게라도 생각 좀 해볼게. 이 한마디를 넣어보세요. 부탁을 조건 없는 수락이 아니라 협의라는 분위기로 바꾸는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미안하다고 말하지 말고 내 사정을 솔직히 말해보기. 미안해 대신 오늘은 허리가 좀 아파서, 몸이 무거워서, 나도 오늘 일정이 있어. 이렇게 사실을 설명하면 상대도 받아들이기 편해집니다. 거절이 죄가 아니라 존재의 표현이란 걸 자식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김병호 씨는 그날 이후 무조건 도와주던 습관을 멈췄습니다. 그 대신 조심스럽게 자신의 사정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약속이 좀 있어서 요즘 컨디션이 좀 안 좋네. 아들은 처음엔 불편한 듯 조용했지만 며느리는 어느 날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아버님도 쉬셔야죠.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그 말에 김병호 씨는 웃었습니다. 내가 선을 지켰더니 애들도 내 마음을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거절 한 번이 관계를 망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옛 어른들은 말했습니다. 강도 흐르려면 자기 흐름이 있어야 한다. 부모도 늘 주는 쪽이 아니라 자신의 리듬을 지키는 쪽이어야 관계가 오래갑니다. 공자도 말했습니다. 얘는 거리다. 서로를 존중하려면 선을 지켜야 한다. 그 선을 잘 지키면 거절도 결국 존중이 됩니다. 한번 거절했다고 관계가 틀어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거절이 아니라 말하지 않고 참는 마음입니다. 내 사정을 솔직히 말하고 부드럽게 선을 그으면 됩니다. 그 선이 있어야 서로 지치지 않고 오래 갑니다. 하지만 거절하지 못하고 계속 맞춰주다 보면 또 하나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건 바로 내 인생의 시간표가 자식 스케줄에 묶이기 시작하는 것. 이제 마지막 6번째로 자식 곁에서 살다가
내 인생이 사라지는 순간들. 들어가 보겠습니다. 노후 계획이 자식 일정에 묶입니다. 어디로 갈지, 뭘 할지 자식 상황에 따라 정해지기 시작합니다. 78세 윤인자 씨. 몇 해 전부터 강릉 바닷가 근처로 이사가 노년을 조용히 보내고 싶었습니다. 혼자 걷고 꽃 피는 길 따라 산책하고 글도 써보고 싶었죠. 그런데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바닷가도 있고 우리랑 가까이 있으면 훨씬 편해요. 그 말이 따뜻하게 들려서 윤인자 씨는 딸네 집 근처로 이사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자신의 계획은 멈췄습니다. 어디를 가려 해도 딸이 필요해할지도 몰라 하고 주춤했고, 무슨 모임을 하려 해도 혹시 그날 뭐 시킬까봐 하고 미뤘습니다. 마음은 늘 바다를 향했는데 현실의 발걸음은 자식 곁에 묶여 있었습니다. 바다 옆의 평화를 꿈꾸던 삶은 어느새 자식 옆에 대기 인생이 돼버렸습니다. 내 인생인데 왜 자식 일정에 맞춰 살아야 하지? 이 생각이 문득 마음속을 때렸습니다. 자식 곁에 살면 편합니다. 하지만 편한 만큼 결정의 주도권도 점점 자식 쪽으로 넘어갑니다. 뭘 할지, 어디 갈지, 심지어 쉴 시간까지 자식 눈치 봐가며 정하게 됩니다. 자식이 한가해야 그제야 부모도 뭘 할 수 있는 거죠. 처음엔 배려였지만 그게 반복되면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이 자식 일정에 맞춰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생활 주도권전이라고 부릅니다. 서울대 고령사회팀 조사에 따르면 자식 근처에 거주하는 부모의 62%가 스스로의 일정 결정에 제약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왜일까요? 혹시 나 없이 불편해지면 어쩌지? 내가 빠지면 아이가 힘들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노년기의 삶 전체를 자식 일정의 그림자처럼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계획은 멈추고 하루하루는 기다림으로 채워집니다. 내 시간이 아니라 누군가의 틈을 기다리는 시간. 그것이 그림자 노후입니다. 자식이 여유 있어야 내 일정을 만들 수 있는 삶. 그건 결코 건강한 노년이 아닙니다. 내 삶을 다시 내 손에 쥐는 3가지 연습. 첫째, 6개월 후 나를 위한 계획을 적는다. 자식과 무관한 나만의 일정표를 적어보세요. 예를 들어 6개월 후엔 여행을 간다. 글쓰기 모임에 들어간다. 건강검진 받고 나만의 프로젝트 시작한다. 계획은 지금의 의식을 미래의 나에게 연결하는 고리입니다. 계획이 없으면 자식의 리듬에 휘둘리고 계획이 있으면 내 삶의 리듬이 살아납니다. 둘째, 일정을 말할 때 나 먼저 말하기. 딸이 물어봅니다. 엄마, 다음 주 금요일 돼요? 그때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날은 내가 약속 있는 날이야. 그 주는 내가 좀 바빠. 처음엔 자식이 놀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금방 배웁니다. 엄마도 삶이 있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자식이 부모를 배려하는 건 부모가 자기 삶을 살고 있을 때입니다. 셋째, 계획을 소리내어 말한다. 나 이번 주말에 어디 갈 거야. 다음 달엔 친구 만나러 어디 가기로 했어. 이런 말은 단순한 일정이 아닙니다. 나는 내 인생을 살고 있다는 선언입니다. 말하지 않으면 자식은 부모의 시간은 언제든 비어있는 시간이라 착각합니다. 계획을 말하세요. 그게 존중을 부르는 첫 번째입니다. 윤인자 씨는 요즘 매달 한 번씩 혼자 바다 보러 갑니다. 딸에게도 말했습니다. 엄마도 할 일이 좀 생겼어. 앞으론 나 먼저 조율할게. 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삶을 즐기니까 저도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놀랍게도 부탁이 줄었습니다. 요청보다 응원이 많아졌습니다. 엄마, 이번에도 좋은 데 가세요. 사진 찍어 오세요. 나중에 보여주세요. 윤인자 씨는 말합니다. 거절은 관계를 끊는 게 아니라
나를 지키는 선택이었습니다. 강물은 자기 길이 있을 때 흐르고 막히면 고이고 썩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그림자도 아닙니다. 자식의 일정은 우리의 인생을 대신해주지 못합니다. 자식의 스케줄이 부모의 삶을 완성해 줄 순 없습니다. 오직 나만이 내 인생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자기 삶을 모르는 자는 남의 일에도 흔들린다. 그래서 계획은 내 삶의 방향을 잃지 않게 해주는 나침반입니다. 나이 들수록 흔들리지 않으려면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그 계획이 나를 중심에 세우는 일입니다. 자식 곁에 살면 어느새 내 삶의 중심이 자식 일정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6개월 후의 나를 위한 계획, 그리고 일정에 내 삶을 먼저 넣는 연습, 무엇보다 그걸 소리내어 말하는 용기. 계획은 속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해야 비로소 세상에 자리 잡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하루가 아니라 진짜 나의 시간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어떤 삶을 다시 시작해야 할까요? 이제 우리는 다시 나답게 사는 법을 정리할 시간입니다. 가까이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삶을 지키는 거리입니다. 자식 곁에 산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내 삶이 자식 중심이 되고 도움이 당연해지고 기대가 상처가 되고 혼자 설 힘도 잃게 됩니다. 그래서 거리를 다시 배워야 합니다. 도와주되 선을 긋고 혼자 있는 시간도 챙기고 내 계획을 다시 세우는 것. 그게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는 늦지 않은 선택입니다. 살아보니 그렇더라고요. 사랑만으론 안 되는 일이 있고 가까워도 외로울 때가 있고 함께 있어도 마음은 따로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해해요. 우린 부모니까요. 늘 주고 싶고 늘 기다리는 존재니까요. 그 따뜻한 마음, 이제는 나 자신에게도 조금 써주세요. 우리는 이제야 진짜 내 삶이 뭔지 마주합니다. 이제는 자식을 위한 하루가 아니라 나를 위한 하루를 살아야 할 때입니다. 거절도 말하고 내 일정도 말하고 혼자서도 당당한 나. 그렇게 살기 시작하면 자식도 바뀝니다. 더 존중하고 더 편하게 대해줍니다. 나를 지켜야 관계도 지켜집니다. 지금부터 내 삶의 중심을 내 쪽으로 다시 옮겨야 합니다. 지금 종이 한 장 꺼내보세요. 이번 주 내 시간을 딱 3가지라도 적어보세요. 하루에 한 번 내가 주인이 되는 시간을 스스로 정해보세요. 그리고 다음에 누가 부탁하면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내 일정 보고 알려줄게. 그 한마디가 나를 위한 인생의 첫 문장이 됩니다. 자식과 멀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너무 가까워서 내가 사라지지 않게 하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좋아요는 나도 같은 마음이에요라는 인사로 알고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 삶에 힘이 되는 이야기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